쇼팽 스크래쳐 3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쇼팽 스크래쳐 3번의 중간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평소에 쇼팽답지 않게 왠지 성가를 듣는 것 같은, 뭔가 성당에서 혹은 교회에서 찬송가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가사를 부여를 해도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님 영광 크시오니 만민들아 그를 경배하세, 뭐 이런 우리가 찬송가 혹은 성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가사를 여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영광 크시오니 만민들아 그를 경배하세, 이렇게 해도 마치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 선율 자체가 우리가 찬송가 혹은 성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코랄 선율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곡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쇼팽의 녹턴 6번입니다. 쇼팽의 녹턴 6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뒷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마치 이 부분도 우리가 찬송가 혹은 성가를 듣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여기 악상기호가 뭐냐면 렐리기오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렐리기오조, 우리가 영어로 릴리전 하면 뭡니까? 바로 종교 아니겠습니까? 렐리기오조라는 말은 종교적으로 라는 말의 악상기호입니다. 즉 이 부분에서 쇼팽은 종교적으로 마치 성가를 연주하듯이 찬송가를 연주하듯이 연주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팽과 종교 하면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쇼팽과 성가 하면은 왠지 이질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쇼팽 음악의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종교적인 성향, 뭔가 성가처럼 들리는 부분, 뭔가 찬송가적인 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녹턴이라는 것도 밤의 음악이라는 뜻으로서 교회나 성당에서 모여서 저녁 때 기도를 바치기 전에 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연주하던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팽 자신이 카톨릭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쇼팽 녹턴의 6번의 뒷부분 혹은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스케르초 3번의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쇼팽의 종교적인 면, 어떤 성가, 찬송가처럼 들리는 쇼팽의 선율 같은 것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쇼팽 스케르초 3번을 피아니스트들마다 어떻게 표현해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해석은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이 화음,
이 화음을 크게 연주하는 것입니다. 이 악보에도 이 크게 연주할 때, 바로 이 화음을 연주할 때 크게 연주하라는 포르테라는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오 아라우는 이 부분을 연주할 때 이 화음을 크게 연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분을 크게 연주하지 않는 피아니스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주합니다. 오히려 이 화음을 더 작게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텔 짐머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작게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텐 지메르만은 이 부분을 작게 연주할 뿐만 아니라 더 길게 연주합니다. 정상적인 박자라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다음 부분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메르만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느려집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느려집니다. 즉, 이 크게 연주해야 할 화음을 작으면서도 굉장히 느려지면서 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메르만이 왜 이렇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역시 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곡의 조성은 올림 다단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올림 다단조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이런 조성이 떠오를 겁니다. 오히려 이런 마장조가 떠오를 법한 그런 어떤 조성이고, 앞에도 이렇게 반음계로 진행이 되면서 조성이 모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조성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성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신비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연주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더 작게 연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리히터, 지메르만과 같은 피아니스트들은 이 부분을 오히려 작게 연주함으로써 어떤 조성이 확립되지 않은 그런 모호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 잘 나타내주고 있고, 짐머만은 거기다가 더 느려지기까지 하면서 이 신비로운 화음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이 주고 있는 셈입니다. 즉, 이러한 어떤 정형에서 벗어난 박자가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음악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 이 신비로운 화음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2번 스케르토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한 마디를 한 박으로 가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지만 프랑스어의 경우 이렇게 한 박자를 한 박으로 가는 해석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3번 스케르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는 한 마디를 한 박자로 셌습니다. 즉,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피아니스트들이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지메르만도 이렇게 연주를 하고, 특히 라흐마니노프도 그렇게 연주를 합니다. 우리가 라흐마니노프 하면 작곡가로서의 라흐마니노프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는 역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라흐마니노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박자는 이렇게 되겠지만 원래 박자를 변형시키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리히터 혹은 아라우와 같은 피아니스트들은 한 박을 한 박자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박자도 더 느리고 어떻게 보면 더 무거운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마디를 한 박으로 가게 되면 더 가볍고 더 스크래치에 걸맞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또 한 박자를 한 박으로 가게 되면 박자는 느려지지만 그만큼 더 무거운 분위기를 내게 된다. 그런데 이 3번 스크래쳐는 역시 단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볍게만 한 곡이 아닙니다. 무겁고 장중한 분위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래쳐 3번을 연주할 때도 역시 한 마디를 한 박으로 감으로써 더 스크래쳐에 걸맞게 더 가볍게 하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한 박자를 한 박으로 가면서 더 무겁고 장중하게 가는 해석도 존재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쇼팽 스크래쳐 4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팽 스크래쳐 4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쇼팽 스크래쳐 4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스크래쳐들은 이렇게 시작하거나 이렇게 시작하거나 굉장히 비극적이고 뭔가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어땠습니까? 굉장히 밝았습니다. 왜 밝은 분위기가 나냐면 이 4번 스크래쳐는 스크래쳐 중에서는 유일하게 장조를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선율이 단조였다면 이렇게 됐겠죠. 어두워졌겠죠. 하지만 이 선율은 장조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밝고 산뜻한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바로 이 4번 스크래쳐의 중간 부분입니다. 이 4번 스크래쳐의 중간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둡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둡고 슬픈 선율입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이 단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1번 스크래쳐를 잠깐 복습하고자 합니다. 1번 스크래쳐 앞부분은 이러한 격정적인 단조였습니다. 그러한 1번 스크래쳐의 중간 부분은 어땠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밝고 또 평화로운 장조였습니다. 즉 단조로 시작한 1번 스크래쳐 중간 부분은 장조였습니다. 그리고 장조로 시작한 4번 스크래쳐 중간 부분은 단조였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언가 균형감이 느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곡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단조로 간다거나 다 장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조로 시작하는 곡은 중간에 장조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밝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면 장조로 시작한 곡은 중간에 슬픈 단조가 나옴으로써 역시 균형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 피아니스트들의 이 스크래쳐 4번을 연주를 들으면서 독특한 연주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모이셰비치와 조르주 볼레의 연주입니다. 보통의 피아니스트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다 스타카토를 표현하죠. 올라갈 때도 스타카토, 내려올 때도 스타카토. 스타카토란 말은 끊어서 짧게 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이셰비치나 조르주 볼레는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페달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스타카토로 가볍게 끊어 주었습니다. 저는 등산할 때, 즉 산을 오를 때와 내려올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그 얼마나 힘이 듭니까? 화음 하나하나를 연주할 때마다 그 무게가 더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 산을 내려올 때는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보다 훨씬 힘이 덜 들지 않습니까? 즉 모이셰비치와 조르주 볼레는 마치 산을 오를 때와 내려올 때를 표현하듯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페달로 연결해 줌으로써 점점 더 이 무게가 중첩되는 그런 해석을 보여준다면, 반대로 내려올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끊으면서 가볍게 표현이 되는 그런,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르초 중간 부분에는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잠시만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연주함에 있어서 피아니스트들마다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포골렐리치는 이 부분의 페달을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주할 때 포골렐리치 연주는 음이 하나하나 잘 들립니다. 반면 아슈케나지는 이 모든 음을 페달 안에 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즉 두 개의 다른 방식이 존재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식이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어떤 가냘픈 노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이렇게 반주하고 노래가 같이 나오다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반주가 휴식을 하고 노래 혼자 독창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포골렐리치의 그런 깔끔한 페달은 그런 어떤 독창, 뭔가 가냘프게 울려 퍼지는 독창을 생각하게 합니다. 반면 저는 이 부분의 화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다 같은 화음입니다. 한 페달에 담아도 거슬리거나 틀린 화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데 하면은 뭔가 거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면은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음에 속한 음으로만 그 음이 구성이 되면 한 페달에 넣어도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한 페달에 담아도 지저분하지가 않도록 깨끗하게 울려 퍼지도록 작곡이 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을 어떤 그런 가냘픈 노래를 염두에 두고 표현한다면 이러한 해석이 나올 것입니다. 반면 이 부분을 어떤 화음이 같은 화음이다, 한 페달에 담을 수 있는 화음이다, 어떤 그런 페달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게 되면 이러한 해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머만은 또 역시 독특하면서도 섬세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머만은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다 페달에 섞이다가 이 마지막 파샷만 아주 영롱하게, 아주 맑게 울려 퍼집니다. 즉 포골리디치와 아슈케나지 해석이 적절하게 혼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머만의 연주를 들으면 마치 이 앞에까지는 안개 속에 쌓여 있다가 이 파샵에서 한 줄기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즉 이 부분만 보아도 지메르만은 어떤 두 가지 상반된 가능성이 있으면 어느 한 가지만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고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시켜서 어떤 다채로운 음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한 부분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4번 스케르초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편적인 해석대로라면 당연히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화음에서 당연히 윗소리를 살려야죠. 그리고 끊고 그 다음 부분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루미스텐이 그렇게 연주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윗소리, 이 솔샵을 살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메르만은 독특한 연주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이죠. 엉뚱하게도 이 솔샵이 아니라 이 시, 이 밑에 음을 살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왜 이렇게 밑에 소리를 살릴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3번 스케르초에서 어땠습니까? 이 끝날 때 이 주제가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제가 다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엄지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앞부분의 주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즉 여기에서 이 시음은 주제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전혀 중요한 의미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바로 이 앞부분 주제의 시작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메르만은 이 부분을 연주함에 있어서 이렇게 윗소리를 살리는 것 대신 이렇게 밑에 시를 살림으로써 우리에게 이 부분에서 이 주제가 다시 한번 반복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해석을 들을 때마다 이게 틀린 해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주제를 우리 관객에게, 청중에게 더 잘 전달해주고 있는 해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